나 이하은. 170cm의 훤칠한 키로 비행기 복도를 런웨이처럼 누비던 시절. 나의 미소는 승객들에게 안심을 주는 서비스였지만 지금 이 집에서 나의 미소는 은폐를 위한 수단이다. 27세, 여자의 몸이 가장 무르익었다는 그 나이에 나는 화려했던 제복을 벗어던지고 백종이의 아내가 되었다. 결혼의 조건은 기이했다. 새로 입주할 아파트가 완공될 때까지 딱 1년만 시댁에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 하은아, 우리 부모님 정말 법 없이도 사실 분들이야. 너 힘들게 안 하실 거야. 종이의 그 말은 사실이었다. 시아버님은 은퇴한 교육자답게 늘 정갈한 개량 한복 차림으로 서재에서 고전을 읽으셨고, 시어머니는 목소리 한 번 크게 내지 않고 집안 구석구석을 닦아내는 분이셨다. 하지만 그 점잖음은 나에게 거대한 납덩이처럼 다가왔다. 90평대 넓은 한옥 스타일의 아파트. 바닥은 발소리를 죽이는 두툼한 카펫이 깔려 있었고 모든 가구는 묵직한 마호가니였다. 그 정적의 공간 속에 170cm의 내 몸은 마치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겉돌았다. 비극은 그 고요한 집에 밤이 찾아오면 시작되었다. 낮 동안 얌전한 선비처럼 굴던 종이는 밤만 되면 짐승 같은 본능을 드러냈다. 신혼방의 문을 잠그는 소리조차 딸깍하고 크게 들리는 그 집에서 종이는 내 목덜미에 뜨거운 숨을 몰아쉬며 나를 침대로 밀어뜨렸다. 종이씨, 제발. 아버님 깨시겠어. 내가 겁에 질려 속삭이면 종이는 오히려 그 긴장감을 즐기는 듯 내 입술을 거칠게 삼켰다. 우리 방과 시부모님의 안방 사이 거리는 불과 5m. 거실의 벽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리는 이 정막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탐색하기 시작했다. 처음 몇 달간은 지옥 같은 공포였다. 종이의 손길이 내 얇은 슬립 안으로 들어올 때마다 나는 비명을 참기 위해 옆에 있던 베개를 입에 물었다. 이빨이 베갯니들 뚫고 솜을 짓씹을 정도로 나는 필사적이었다. 혹여나 침대 프레임이 삐걱 소리라도 낼까봐 온몸의 근육에 잔뜩 힘을 주어 경직시켰다. 170cm의 내 긴 다리가 허공을 저을 때마다 나는 혹시라도 발끝이 벽을 칠까봐 혹은 이불 방석이 바닥으로 떨어져 툭 하는 소리를 낼까봐 온 신경을 곤두세웠다. 쾌락보다는 생존 본능이 앞섰다. 시아버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어떡하지? 어머님이 물을 마시러 나오셨다가 이 소리를 들으시면 뭐라고 생각하실까? 그 인자하신 시부모님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나는 자괴감과 수치심에 몸을 떨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수치심은 나의 감각을 날카로운 면도날처럼 벼려놓았다. 종이의 손가락이 내 피부 위를 스칠 때마다 들키면 안 된다는 공포가 혈관을 타고 흐르며 아드레날린을 폭발시켰다. 우리는 서로의 몸을 탐색하는 동시에 이 집의 정적이 어디까지 견뎌낼 수 있는지를 시험하고 있었다. 땀방울이 침대 시트 위로 떨어지는 소리조차 크게 들리는 그 밤, 나는 종이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 신음 대신 뜨거운 숨만 토해냈다. 하은아, 너 지금 떨고 있어? 종이의 낮은 목소리가 내 귓가를 파고들었다. 나는 대답 대신 그의 목을 더 꽉 껴안았다. 그렇다, 나는 떨고 있었다. 들킬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그리고 그 공포가 주는 기이한 흥분에 몸서리치고 있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를 파멸로 몰고 갈 긴장감의 중독의 시작인 줄도 모른 채 나는 그 좁고 조용한 새장 속에서 밤마다 조금씩 미쳐가고 있었다. 시댁에서의 생활이 반년을 넘어서자 나를 짓누르던 공포는 기묘한 형태로 탈바꿈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정적에 압도당해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지만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 했던가. 아니, 우리는 적응을 넘어 그 정적을 사냥하기 시작했다. 시아버님은 매일 밤 십시면 어김없이 안방으로 드셨고 집안은 절간 같은 고요에 잠겼다. 하지만 그 고요는 평화가 아니라 폭풍전야의 긴장감이었다. 종이와 나는 거실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과일을 먹으며 애미야, 이번 달 생활비는 넉넉하냐는 아버님의 인자한 질문에 네, 아버님 걱정 마세요라고 조신하게 대답했다. 170cm의 훤칠한 내 몸을 가린 정갈한 원피스 아래로 지난밤 종이가 남긴 붉은 흔적들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낮에 나는 완벽한 며느리였지만 밤에 나는 정적의 파괴자였다. 밤 11시. 우리 방 문이 닫히면 공기는 순식간에 발화점이 된다.
하은아, 오늘은 아버님이 거실에서 신문을 늦게까지 보신대. 종이의 속삭임은 경고가 아니라 유혹이었다. 나는 그 말에 오히려 등줄기가 빳빳해지는 전율을 느꼈다. 우리는 이제 단순히 베개를 입에 물고 참는 수준을 넘어섰다. 어느 날 밤 나는 종이에 손길이 닿는 순간 나도 모르게 입술 사이로 억눌린 신음을 흘려보냈다. 아! 벽 너머 거실에서 신문 넘기는 소리가 딱 멈췄다. 우리는 얼어붙었다. 1초가 1년 같은 정적이 흘렀다. 종이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내 심장은 갈비뼈를 뚫고 나올 듯 요동쳤다. 하지만 그 찰나의 정적 끝에 다시 신문 넘기는 소리가 들려왔을 때 내 몸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들키지 않았다는 안도감과 들킬 뻔했다는 아찔함이 뒤섞여 뇌를 마비시켰다. 그날 이후 우리는 점점 더 대담해졌다. 나는 더 이상 베개를 찾지 않았다. 대신 종이의 귀에 입술을 바짝 대고 거실에 계신 시어머니가 들을 수도 있을 법한 크기로 아슬아슬하게 숨소리를 키웠다. 종이 씨, 지금 어머님이 물 마시러 나오신 것 같아. 나는 그의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며 속삭였다. 주방에서 들리는 정수기 소리, 컵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우리는 마치 누군가에게 전시하듯 더욱 격렬하게 서로를 탐색했다. 170cm의 긴 내 팔다리가 침대 가장자리를 칠 때마다 발생하는 둔탁한 소음은 정적인 이 집안에 던져지는 도발적인 돌멩이와 같았다. 종이 또한 미쳐가고 있었다. 그는 이제 일부러 침대 프레임을 삐걱거리게 만들거나 방문을 아주 미세하게 1cm 정도 열어두는 대담함을 보였다. 그 틈새로 새어나가는 우리의 열기가 거실의 차가운 공기와 만날 때의 그 짜릿함. 우리는 서로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이 집의 도덕적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가학적인 쾌락에 취해갔다. 하은아, 아버님이 아시면 우린 끝장이야. 그치? 종이가 땀에 젖은 내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웃었다. 그 웃음은 정상이 아니었다. 나 역시 그를 보며 기괴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알고 있었다. 우리가 탐닉하는 것이 서로의 육체가 아니라 바로 이 들킴의 공포라는 것을. 이틀에 한 번꼴로 치러지는 이 은밀한 전쟁은 점점 더 수위를 높여갔다. 때로는 시어머니가 방 바로 앞을 지나가실 때 나는 일부러 종이의 이름을 크게 부르려다 그의 손에 입이 막히기도 했다. 그 억눌린 상태에서 터져나오는 진동은 내 온몸의 말초신경을 일깨웠다. 170cm의 육체는 이제 이 긴장감 없이는 반응조차 하지 않는 기형적인 상태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다. 우리는 시부모라는 거대한 감시자 아래서 금기를 짓밟는 맛에 중독된 괴물들이 되어가고 있었다. 1년이라는 기한이 다가올수록 우리의 광기는 극에 달했다. 기다리던 1년이 지났다. 시부모님의 따뜻하지만 숨막히던 배웅을 뒤로하고 우리는 드디어 서울숲이 내려다 보이는 신축 아파트로 입성했다. 32평 화이트톤의 모던한 인테리어, 그리고 무엇보다 완벽한 방음 설비. 이곳은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는 오직 우리만을 위한 해방구였다. 이삿짐 센터 직원이 마지막 박스를 내려놓고 나간 순간 나는 거실 한복판에서 소리를 질렀다. 종이 씨, 이제 우리 세상이야. 마음대로 해도 돼. 종이도 환하게 웃으며 나를 번쩍 안아 올렸다. 170cm의 내 몸이 허공을 돌며 자유를 만끽했다. 우리는 그날 밤을 위해 최고급 와인과 실크 침구, 그리고 시댁에서는 감히 꿈도 못 꿨던 도발적인 속옷들을 준비했다. 이제는 이불 틀어막을 베개도 필요 없었고 침대 프레임이 비명을 질러도 상관없었다. 거실 소파에서든 주방 식탁 위에서든 우리는 자유였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고 거실의 간접 조명만이 은은하게 빛나는 완벽한 정적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침실로 들어선 우리는 서로를 마주 보았다. 방음벽 덕분에 집안은 묘할 정도로 고요했다. 시아버님의 헛기침 소리도 시어머니가 물 마시러 나오며 내는 미세한 발소리도 없었다. 오직 우리 두 사람의 숨소리뿐이었다. 그런데 그 숨소리가 너무나도 정직하게 들렸다. 종이가 내 어깨를 만졌을 때 나는 전율 대신 낯선 이물감을 느꼈다. 시댁에서라면 그의 손가락 끝이 살결에 닿기만 해도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을 터였다. 언제 들킬지 모른다는 그 아찔한 공포가
아드레날린이 되어 혈관을 타고 흘러야 하는데 지금 내 몸은 고요한 호수처럼 평온하기만 했다. 하은아, 왜 그래? 기분이 별로야? 종이의 목소리는 너무나 선명했다. 벽 너머에 누군가 있을 때 느끼던 그 은밀한 긴장감이 사라지자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유혹적으로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크게 들려 거북할 정도였다. 나 또한 마찬가지였다. 나는 일부러 소리를 내보려 했다. 시댁에서 그토록 내뱉고 싶었던 그 신음소리를 크게 질러보았다. 아! 하지만 그 소리는 허공을 맴돌다 허무하게 바닥으로 추락했다. 메아리조차 없는 완벽한 방음벽 안에서 나의 소리는 연기가 아닌 소음이 되어 나를 괴롭혔다. 관객이 사라진 무대 위에 선 배우처럼 나는 내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어떤 몸짓을 해야 할지 알 수 없게 되었다. 종이의 반응도 기이했다. 그는 항상 야수처럼 나를 몰아붙이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은 초점을 잃고 있었다. 시댁이라는 감옥이 사라지자 그의 안에 있던 괴물도 함께 굶어 죽어버린 것 같았다. 그는 내 몸 위에서 방황했다. 예전처럼 거칠게 내 입을 막지도 귓가에 아슬아슬한 경고를 속삭이지도 않았다. 이상해. 하은아. 집중이 안 돼. 너무 조용해서 누군가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 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우리는 서로를 탐색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감시하던 시아버지의 귀와 시어머니의 눈을 그리워하고 있었다. 금기가 사라진 욕망은 유통기한이 지난 통조림처럼 부패하기 시작했다. 170cm의 내 화려한 육체는 이제 종이에게 아무런 자극을 주지 못하는 밋밋한 풍경이 되어버렸다. 밤새 우리는 벌거벗은 채로 침대에 앉아 있었다. 사방이 고요했다.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공간에 갇힌 채 우리는 성욕이 증발해버리는 기현상을 맛보았다. 그것은 마치 산소가 없는 방 안에서 불을 붙이려 애쓰는 것과 같았다. 긴장감이라는 연료가 없는 우리들의 사랑은 단 한 점의 불꽃도 피워내지 못했다. 우리는 깨달았다. 우리가 사랑했던 것은 서로가 아니라 서로를 올가매던 그 쇠사슬이었다는 것을. 분가한 지 일주일. 우리 집의 침대는 더 이상 사랑의 성전이 아니라 거대한 화강암 덩어리였다. 170cm의 내 몸은 침대 위에서 길을 잃었다. 시댁에 좁고 삐걱거리던 그 침대에서는 내 긴 다리를 종이의 허리에 감는 것만으로도 온몸의 세포가 폭발할 듯 반응했으나 이제 넓디 넓은 킹사이즈 침대 위에서 나는 그저 마네킹처럼 놓여있을 뿐이었다. 종이는 매일 밤 술에 취해 들어왔다. 그 역시 나와의 정적을 견디지 못하는 것 같았다. 어느 날 밤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 그가 내 슬립을 거칠게 찢듯 잡아당겼다. 하은아, 소리 질러봐. 예전처럼. 제발. 그의 목소리는 절박함을 넘어 비참하게 들렸다. 나는 소리를 질렀다. 목이 터져라 비명을 지르고 침대 헤드를 손바닥으로 내리쳤다. 하지만 그 소음은 방음이 완벽한 실내를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다. 우리를 흥분시켰던 것은 소리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소리가 누군가의 귀에 닿을지도 모른다는 위험성이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비수로 꽂혔다. 관객이 사라진 극장에서 배우가 울부짖는다고 해서 비극이 완성되지는 않는 법이다. 안 돼, 종이씨. 아무 느낌도 안 나. 가짜 같아. 다 가짜 같다고. 나는 그를 밀쳐내고 욕실로 뛰어들어 샤워기를 틀었다. 쏟아지는 물줄기 아래서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우리는 1년 동안 서로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시댁이라는 특수한 환경이 만들어낸 공포의 마약에 중독되어 있었을 뿐이었다는 것을. 시부모님의 점잖은 미소, 그 거룩한 도덕성이라는 배경이 있어야만 우리는 비로소 금기라는 꽃을 피울 수 있는 변태적인 존재들이었다. 문가 한 달째가 되던 날 거실 식탁엔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다. 배달된 피자는 식어갔고 우리는 서로의 눈을 피했다. 하은아, 우리 이혼하자. 종이가 먼저 말을 꺼냈다. 놀랍게도 내 마음속에서 터져나온 것은 슬픔이 아니라 거대한 안도감이었다. 그래요. 그게 맞아요. 우리는 단 한 번의 다툼도 없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시댁에서 시부모님을 모시며 보냈던 그 치열했던 1년은 우리를 부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서로를 가장 수치스러운 방식으로 기억하게 만드는 공범자로 만들었다.
공범은 목적을 달성하면 흩어지기 마련이다. 우리의 목적은 시댁이라는 감옥을 욕망으로 유린하는 것이었고 그 목적을 달성한 순간 우리는 서로에게 쓰레기처럼 남겨졌다. 법원을 나오는 날 하늘은 눈이 시릴 정도로 푸르렀다. 시부모님이 연락이 왔다. 애미야, 대체 왜 그러느냐? 그렇게 금슬이 좋던 아이들이. 어머님의 울먹이는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어머님은 평생 모르실 것이다. 당신들이 거실에서 조용히 성경을 읽고 뉴스를 보던 그 정적이 우리에겐 가장 가혹한 고문이자 동시에 가장 뜨거운 체음제였다는 것을. 170cm의 훤칠한 내 키 한때는 누군가의 선망이던 나의 육체는 이제 이 자유로운 세상에서 갈 곳을 잃었다. 나는 이제 혼자 살 작은 원룸을 구했다. 그곳은 방음이 잘 되지 않는 낡은 빌라다. 옆집의 대화 소리가 들리고 복도의 발소리가 선명한 그곳. 나는 짐을 풀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어쩌면 나는 다시 누군가를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또다시 누군가의 시선이 닿는 곳, 누군가가 들을 수 있는 곳에서만 나의 심장이 뛸지도 모른다. 자유라는 넓은 벌판에서 굶어 죽어가는 짐승이 되느니 다시금 누군가의 감시 아래서 숨죽여 신음하는 포로가 되고 싶다는 이 지독한 갈증. 나 이하은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1년의 화려한 소동극과 한 달의 공허한 정적 속에 막을 내렸다. 내 손에 남은 것은 위자료 몇 푼과 다시는 평범한 정적 속에서 사랑할 수 없게 된 뒤틀린 영혼뿐이었다. 화려했던 32평 신축 아파트를 뒤로하고 내가 선택한 곳은 서대문구의 어느 가파른 언덕에 위치한 낡은 빌라였다. 보증금은 저렴했고 무엇보다 이 건물의 벽은 종이장 같기로 유명했다. 170cm의 큰 키를 구부정하게 숙인 채 좁은 계단을 오르내리며 나는 생각했다. 나는 이제 자유를 버리고 다시 감옥을 선택했다고. 새 집은 방음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옆집 여자가 드라마를 보며 웃는 소리, 윗집 남자가 화장실 물을 내리는 소리, 심지어 복도를 지나가는 누군가의 열쇠 꾸러미 흔들리는 소리까지 내 고막을 파고들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완벽한 방음 아파트에서 겪었던 그 지독한 불면증이 이곳에 온 첫날 사라졌다. 타인의 삶이 내 공간으로 침범해 들어올 때 나는 비로소 내가 살아있음을 느꼈다. 내 옆집인 402호에는 혼자 사는 남자가 있었다. 낮에는 얼굴 한번 보기 힘든 그였지만 밤이 되면 그의 존재감은 벽을 뚫고 내 침실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는 주로 밤늦게 귀가했고 들어오자마자 거친 숨을 몰아쉬며 샤워를 했다. 싸 마이너스. 낡은 파이프를 타고 흐르는 물소리는 마치 내 귓가에서 울리는 것 같았다. 나는 침대에 누워 그 소리에 집중했다. 시댁에서 아버님의 발소리에 귀를 기울이던 그 본능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다. 어느 금요일 밤이었다. 402호에서 평소와 다른 소리가 들려왔다. 혼자가 아니었다. 낯선 여자의 웃음소리, 그리고 이내 이어지는 가구 부딪히는 소리. 시댁의 묵직한 마호가니 가구가 내는 소리와는 달랐다. 싸구려 합판이 비명을 지르는 듯한 끼잉 마이너스 소리. 내 몸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분가 후 한 달 동안 죽은 고기처럼 차가웠던 내 피부에 소름이 돋기 시작했다. 나는 어둠 속에서 숨을 죽였다. 옆집의 여자가 신음을 내뱉을 때마다 나는 내 이불을 꽉 쥐었다. 그들이 내 소리를 들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리고 내가 그들의 은밀한 순간을 훔쳐보고 있다는 가학적인 쾌락이 뒤섞였다. 나는 어느덧 침대 끝으로 기어갔다. 그리고 차가운 시멘트 벽에 내 뜨거워진 뺨을 갖다 댔다. 벽 너머에서는 402호 남자의 낮은 저음이 들려왔다. 조용히 해, 옆집 들리겠어. 그 한마디. 시댁에서 종이가 내게 수천 번도 더 했던 그 말. 그 문장이 내 고막을 때리는 순간 나는 억눌러왔던 본능이 폭발하는 것을 느꼈다. 나는 170cm의 긴 다리를 꼬며 스스로를 탐색하기 시작했다. 옆집 남자의 거친 호흡에 내 호흡을 맞추고 여자의 신음이 높아질 때 나 또한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아파트에서는 결코 도달할 수 없었던 정점이었다. 타인의 존재, 나를 지켜보거나 혹은 내가 지켜보고 있다는 그 타자성이 개입될 때만 나의 욕망은 완성되었다. 나는 벽을 긁으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결국 이런 인간이었던 것이다. 정결한 시댁을 더럽히며 쾌락을 느끼고 낡은 빌라의 벽에 기대어 남의 정사를 훔쳐들으며 살아나는 괴물. 다음 날 아침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던 길에 402호 남자와 마주쳤다. 그는 검은색 후드를 깊게 눌러쓴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남자였다. 그는 나를 힐끗 보더니 짧게 목례를 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에서 기묘한 동질감을 읽었다. 그 역시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어젯밤 벽 너머에서 누군가 자신의 소리를 숨죽여 듣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사실이 자신을 얼마나 더 자극했는지를. 안녕하세요, 옆집 살아요. 내가 먼저 말을 건넸다. 170cm의 키로 그를 내려다보며 짓는 나의 미소는 승무원 시절의 가식적인 미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냥감을 발견한 포식자의 미소이자 같은 감옥에 갇힌 죄수의 동질감이었다. 아, 네. 어제 좀 시끄러웠죠? 벽이 얇아서. 남자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어젯밤 벽 너머에서 들었던 그 저음 그대로였다. 아니요, 괜찮았어요. 저도 조용한 건 딱 질색이라서요. 우리는 짧은 대화를 뒤로하고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나는 느낄 수 있었다. 오늘 밤 이 얇은 벽을 사이에 두고 우리는 더 치열한 소음의 전쟁을 벌이게 될 것이라는 것을. 1년 전 시댁에서 시작된 나의 기형적인 욕망은 이제 이 낡은 빌라의 벽을 타고 새로운 숙주를 찾아 번식하기 시작했다. 자유라는 이름의 사막에서 죽어가던 나는 다시 금기라는 이름의 늪으로 발을 들여놓으며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잠시나마 마음에 여운을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늘 건강하시고 평안한 하루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